안녕하세요, 아미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유튜브 멤버십 구독자분들 6분에게 8코스 요리를 해줬습니다. 혼자 요리 8코스를 준비하면서 카메라 돌리는 게 쉽지 않아 카메라에 신경을 많이 쓰진 못했지만 최대한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만든 8가지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영상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번 영상은 메뉴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요리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요리 설명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촬영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혼자 찍은 것과 구독자분들이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맛보기로 보여줄 때 찍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음식을 내줬을 때 리액션을 찍을까도 했지만 카메라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카메라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리액션 같은 건 없지만 영상이 올라가면 후기를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였고 이번 영상은 다소 길더라도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과 과정은 이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모임은 토요일이었기에 화요일날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명 저까지 포함해 7명 기준이었기에 요리를 8개를 하자고 결정을 지었고 제 채널의 애청자들이었던 만큼 이미 유튜브에 올라간 레시피들을 전부 해봤기에 오리지널의 맛을 보여주고자 제 불고기, 매운 삼겹살, 파스타, 그리고 치즈케이크를 8코스 중 4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요리는 무엇을 해줄까 고민했을 때 요리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요리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급이 높은 요리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첫 4코스는 그런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장을 보러 다녀야 했기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씩 나열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재료들을 적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겹치는 재료들은 하나로 묶어 쇼핑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쇼핑 리스트를 만든 후 5군데의 슈퍼마켓을 다니며 장을 봐왔습니다. 모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본 육수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육수는 치킨 스톡입니다. 닭뼈는 목뼈로 준비했습니다. 목뼈를 사용하면 닭 등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방이 없어 육수가 더 깔끔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목뼈다 보니 목뼈랑 닭발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루피에게 한 조각 줬습니다. 루피야, here's spot. 이거 먹을래? 그 다음에 준비한 닭뼈를 스톡팟에 넣었고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스톡에 들어가는 야채들을 미오포화라고 하는데 정확한 비율과 치킨 스톡에 관해서는 영상이 이미 있으니 더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게 많으니 정확한 정량, 비율, 분석은 본 영상들을 찾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뼈와 야채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주고 천천히 시머링 해주면서 위로 올라오는 지방과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4시간 정도가 지났다면 다른 냄비에 걸러주고 바로 식혀주도록 합니다. 식혀주고 나면 잘 만든 치킨 스톡에는 젤라틴이 넘쳐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젤라틴은 소스의 농도를 잡아줄 것이고 소스의 완성도를 높여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킨 스톡은 이제 모든 소스의 베이스가 될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할 육수는 소육수입니다. 소육수는 닭 육수와 다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원래 전통적 프랑스식이라면 비오이라고 어린 송아지 뼈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송아지 뼈는 새로 이사한 곳에서 어디서 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 무릎뼈와 도가니를 사용하였습니다. 소뼈를 로스팅 팬에 담아주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소뼈의 마야르 현상과 카라멜라이징을 시키기 위함인데 이걸 돕기 위해서 꿀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배운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꿀과 물을 섞어서 분무기에 넣고 구워지는 뼈에 틈틈이 뿌려주면 마야르 현상과 카라멜라이징이 골고루 됩니다. 로스팅이 끝난 뼈는 스탁팟으로 들어갑니다. 뼈를 빼고 난 로스팅팬은 퐁드가 많이 있기에 야채를 넣고 다시 구워주며 고기가 남기고 한 퐁드를 다시 수급해줍니다. 야채가 어느정도 익었을 시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 야채와 함께 볶아주고 토마토 페이스트가 전부 볶아졌다면 그것 또한 냄비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물을 부은 후 6시간을 시머링한 후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1차적으로 걸은 건 보관을 하고 뼈만 따로 건져내서 2차로 6시간을 끓여줍니다. 6시간을 또 시머링 해줬다면 다시 한번 걸러내어주고 1차로 걸러진 액체와 2차로 걸러진 액체를 합쳐 절반으로 졸여줍니다. 정확하실 필요는 없고 나무 숟가락 같은 걸 넣어서 대충 높이를 본 후 절반으로 졸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러내어 18시간 만에 비프스톡 완성입니다. 비프스톡은 치킨스톡과 함께 소스의 베이스가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샌프란시스코 베누 레스토랑의 양배추 포타지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고명을 올린 음식입니다. 포타지는 쉽게 말해 스프란 뜻이고 첫 번째 요리로 선정한 이유는 멀리서 오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제 집에 오셔서 따스함을 느끼라는 뜻으로 첫 번째 코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의 모티프는 warmth입니다. 베이컨, 양파, 양배추를 썰어 냄비에서 소에팅을 해줍니다. 소에팅이라 색이 안 나도록 약한 열에서 야채를 익혀주는 걸 뜻합니다. 야채가 전부 다 익고 어느정도 숨이 죽었으면 치킨스톡을 부어주고 절반까지 졸여줍니다. 그러면 색이 진해지고 농도가 짙어지는데 이걸 비타믹스에 부어 갈아줍니다. 설탕, 소금, 그리고 카이엔 페퍼로 시즈닝을 해준 후 농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 걸러졌을 수도 있는 건더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걸러줍니다. 걸러주고 바로 얼음물을 식혀줘야 음식이 상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명으로 쓸 베이컨은 좋은 베이컨을 펼쳐서 오븐에서 45분 동안 구워 기름을 빼줍니다. 식힌 다음 바삭해지면 칼로 썰어주고 후추로 마무리해줍니다. 바삭함을 위해 손님이 올 때까지 건조기에서 보관을 합니다. 또 다른 고명들인 튀긴 샬롯, 튀긴 마늘, 차이브는 찍어둔 영상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팅. 요리 플레이팅 할 때 사진도 찍혔습니다. 다음 요리로는 덴마크에 위치한 안마스 레스토랑의 당근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가 인시투라고 세계 각국에 있는 셰프들의 레시피를 받아 재현하는 레스토랑에 있을 때 받은 레시피의 변형편이었으며 첫 번째 요리로 따스함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코스 요리의 모티프는 바이브런트, 강렬함입니다. 수비드로 온도를 맞춰줍니다. 작은 수비드 기기가 많은 양의 물의 온도를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어하기에 스토브도 함께 가열을 해 물의 온도를 함께 올려줬습니다. 당근은 스윗 캐럿이라고 단맛이 강한 당근을 준비했고 이 당근을 잘 헹군 후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합니다. 당근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며 벗겨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당근 무게를 재고 설탕과 소금을 퍼센테이지로 넣어주면 수비드로 인정받은 BPA 없는 백에 넣고 진공을 해줍니다. 그러고 1시간 반 익혀줍니다. 꺼내서 오버쿡이 되지 않도록 얼음물을 식혀준 후 포장지에서 꺼내 물기를 말려준 다음에 건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당근 크기에 따라 건조기에 있어야 할 시간이 다르지만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이틀 정도 건조기에 넣어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 말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레시피를 기반으로 무조림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무조림을 해보신 분들은 이 당근의 식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수비드 백에 넣어 진공 포장을 해줍니다. (90도라는) 온도에 1시간을 넣어두면 요구르트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치즈 클라스라는 면포로 거름망을 만들어 요구르트 웨이랑 요구르트를 분리시켜줍니다.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므로 한번 짜주고 요구르트 웨이랑 요구르트를 분리시켜 필요할 때까지 보관을 합니다. 여기서 요구르트는 직접 음식에 쓸 거고 요구르트 웨이는 소스에 쓸 겁니다. 다음은 Clarified Brown Butter를 만듭니다. 프렌치의 기본 쿠킹 테크닉 중 하나인 브라운 버터입니다. 버터를 밤색이 될 때까지 가열을 해준 후 거름망에 걸러 식혀줍니다. 거름망에 거르지 않은 걸 보통 그냥 브라운 버터라고 하고 거름망에 거른 걸 Clarified Brown Butter, 깨끗한 브라운 버터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작업 중 하나이지만 아주 쉽게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버터가 가지고 오는 깊은 맛에 토스팅, 구운 듯한 맛을 더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다음은 요구르트를 냄비에 부어 수분을 전부 날려줍니다. 요구르트 수분을 전부 날리게 되면 조금씩 알맹이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분이 70% 정도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니 계속 휘저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수분의 90%를 없앴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냄비로 옮겨주신 후 오븐에 들어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븐에서 수분 전체를 날리게 되면 탈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이 오븐에서 날릴 수 있을 만큼 최고로 날렸다고 생각하면 건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건조기에 이틀 정도 말리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버터밀크 웨이를 뽑는 방법입니다. 아까 요구르트를 수비돼서 요구르트 웨이랑 요구르트를 분리해줬듯이 버터밀크에 열을 가하면 버터밀크랑 웨이랑 분리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분리를 시켜도 좋지만 오늘은 버터밀크 웨이만 필요하니 냄비로 가열을 합니다. 분리가 되면 버터밀크 웨이의 무게를 재어 3분의 1로 무게를 졸여 농축시켜줬습니다. 당근의 껍질을 벗겨서 갈아버린 후 주스를 냈습니다. 사실 주스기가 있었다면 훨씬 더 쉬웠겠지만 주스기가 없어 힘이 좋은 비타프랩에 전부 곱게 갈아버리고 주스를 뽑아냈습니다. 이 주스는 두 가지 형태로 쓰였는데 하나는 소스 만드는 데 쓰였고 하나는 글레이즈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소스는 더 짙은 농도로 작업을 했기에 당근 주스를 33%로 졸였고 글레이즈는 말 그대로 발라주는 역할이었기에 50%로 졸였습니다. 여태까지 다 준비한 것들이 소스로 합쳐질 시간입니다. 33%로 졸인 당근 주스에 33%로 졸인 버터밀크 웨이를 넣고 아까 남겨두었던 요구르트 웨이, 레몬 주스를 섞어줍니다. 따로 소금, 설탕, 잔탄검을 무게에 맞게 재주시고 브라운 버터도 따뜻하게 데워 따로 액체로 무게를 재워줍니다. 블렌더에 액체류를 넣고 서서히 돌리면서 시즈닝을 넣어주고 브라운 버터를 유화시켜서 걸러주면 됩니다. (50%로) 졸인 당근 주스와 브라운 버터랑 합치면 그걸 글레이즈라고 부르는데 당근 플레이팅 전에 그 글레이즈에 당근을 잠시 담궈두면서 마른 당근에 수분을 채워 넣어주었고 그 다음에 알맹이로 만든 요구르트 고체들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 요구르트 웨이랑 분리시켰던 요구르트를 올려주고 차이브랑 식용꽃으로 약간의 쌉싸름을 더합니다. 그리고 소스. 이 요리는 당근 맛을 계속 농축시키면서 레이어를 쌓아간 요리입니다. 먹어본 야채 요리 중에 가장 놀라웠던 요리 중 하나이며 오늘 코스 요리를 드셔보신 분들도 다 놀랄 맛입니다. 말린 당근의 식감과 이곳저곳에서 전해오는 산미 그리고 브라운 버터의 풍미는 최고입니다. 아마스 레스토랑의 맷 올랜도 셰프는 천재입니다. 다음 요리는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한 관자 요리입니다. 메인으로 육류가 많아 해산물 요리를 하나 섞고 싶어 선택하였고 따뜻하게 요리를 하는 관자지만 다소 차갑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관자에 깊은 맛을 섞어 메인으로 빌드업하는 음식입니다. 이 세 번째 코스의 모티프는 컴플렉시티, 복잡함입니다. 화이트 미소 퓨레를 만들기 위해 화이트 미소를 넓게 펼쳐주고 이틀간 말려줬습니다. 화이트 미소란 일본 된장 중 옅은 노랑을 띠고 있는 된장을 이야기하며 여러가지 색이 있지만 화이트 미소는 보리 대신 쌀을 콩이랑 발효시켜 만든 된장입니다. 일반 보리로 만들어진 미소보다는 쌀을 사용해서 그런지 단맛이 훨씬 강하고 꼬릿한 된장 향이 가장 덜 나지만 된장을 만들기 위한 발효 덕분에 깊은 맛은 다른 된장이랑 똑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된장을 얇게 펴 말린 후 건조기에 넣어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 작게 잘라 블렌더에 소프트 토프랑 섞어주며 우유로 농도를 맞춰줍니다. 두부와 된장은 둘 다 콩으로 만들어져 굉장히 서로 잘 어울리는데 이 두 개를 섞어줌으로써 두부는 콩에서 바로 오는 생동감 있는 맛과 부드러운 질감을 주며 강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맛을 유지해주고 강렬하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깊은 단맛이 입을 감싸는 소스가 완성됩니다. 화이트 미소 퓨레랑 같이 합작으로 들어갈 두 번째 퓨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어로는 Caramelized Burnt Onion Pure라고 하는데
두부 미소 소스가 감칠맛이랑 중립적인 웅대함과 따스함을 줬다면 이건 조금 강력한 킥을 관자 요리에 더해주며 깊은 레이어를 쌓아준 퓨레입니다. 많은 양의 양파를 잘라 버터에 간을 맞춰 카라멜라이징 시켜주고 밤색으로 완전히 카라멜라이징 된 상태에서 토치로 위쪽을 태워주고 섞고 또 태우고 섞고 하며 태운 향에 깊은 맛을 심어주는 퓨레입니다. 음식을 태운다에 있어서 많이들 안 좋게 보시지만 태운 맛은 잘 활용하면 굉장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베트남 음식 pho의 국물은 태운 양파, 태운 생강, 태운 향신료를 기반으로 만든 국물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는 빵가루를 이용했습니다. 아까 당근 요리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브라운 버터를 이용했는데요. 버터를 녹여주고 빵가루를 부어줘서 같이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타올로 꺼내 남아있는 기름을 여러 번 제거해준 다음 더 이상 기름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조기에 하루 이상 말려주며 다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게 완성되었다면 플레이팅. 부드럽게 씹히는 관자에 우아한 두부 퓨레, 그리고 거기에 킥과 깊은 맛을 담당하는 어니언 퓨레, 그리고 텍스처를 가지고 오는 바삭한 빵가루.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코스로는 Pork Shumai with Roasted Hanju입니다. 슈마이라고 하면 보통은 만두피 껍질로 둘러싸인 만두를 상상하시겠지만 만두피를 없애고 만두의 형태를 잡아 닭날개 튀김이랑 소스랑 서빙되는 음식입니다. 이 요리에 사용되는 소스는 총 30시간 정도 걸리는 소스이며 오늘 한 요리 중에 가장 깊은 맛을 나타내는 소스로 네 번째 코스 요리의 모티프는 depth, 깊이입니다. 일단 냄비에 가볍게 치킨윙 표면을 마야를 해준 후 오븐으로 들어가 로스팅 해줍니다. 치킨윙을 굽고 난 냄비에는 양파랑 마늘을 추가해 색깔이 최대한 안 나도록 소에팅 해줍니다. 물을 이용하여 디글레이징을 해주면서 퐁들을 다시 수급하여 주시고 디글레이징이 끝났다면 치킨 스톡을 붓고 오븐에서 나온 닭날개들을 다시 넣어 50%로 졸여줍니다. 오븐에서 나온 로스팅 팬에도 퐁드가 남아있기에 열심히 긁습니다. 정말 열심히 긁습니다. (50%로) 줄었다면 이제 한번 걸러줍니다. 걸은 다음에 걸은 액체와 비프 스톡을 넣고 또다시 50%로 졸여줍니다. 그럼 완성입니다. (700ml) 되는 소스의 원가는 약 7만원 정도입니다. 이 요리는 준비하는 도중 카메라 돌리는 걸 까먹어 슈마이 준비법이 영상에 없습니다. 튀김에 관해서는 제 인스타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튀겼습니다. 피가 없는 슈마이를 찜통에 넣어서 구웠고 그 다음 플레이트. 이 음식은 담백하며 포크 슈마이가 가지고 오는 풍성함에 소스가 부어져도 바삭한 튀김에 깊은 맛을 갖고 있는 소스랑 함께 먹는 요리입니다. 이 이후에는 영상 처음에 설명했듯이 구독자분들에게 오리지널 레시피의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미 유튜브에 올라간 레시피들로 메인 요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요리로는 발상의 전환의 불고기입니다. 여기서부터의 모든 요리는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된 불고기는 무심하게 접시에 올려주고 무심하게 깨를 뿌린 후 무심하게 파를 얹혀 완성시킵니다. 불고기 다음에는 발상의 전환의 매운 삼겹살 요리였습니다. 타지 않는 매운 양념 삼겹살인데 고기를 구워준 후 토치로 불맛을 내고 소스를 넣어 휘적거려준 후 접시에 무심하게 올립니다. 이것 또한 무심하게 깨를 뿌린 후 무심하게 파를 넣어 완성시켜줍니다.
뭐 그 다음은 제 파스타인데 이것 또한 영상이 있으니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인은 완료. 파스타로 끝내면 저녁이 아쉬울 것 같아 많이들 실패하시던 치즈케이크를 제가 구워서 같이 먹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랑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디저트 와인 2종류를 마셨는데 한 개는 엄청 평이 좋았고 다른 하나의 와인은 즐겁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평소와 다르게 레시피 분석 대신 수지타산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때 구매한 영수증들이에요.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재료비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수지타산 분석을 이번 기회에 해드리면서 왜 제대로 된 요리가 비싼지, 왜 미슐랭급 레스토랑들이 그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수익이 안 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스토랑 사업은 진짜 구린 사업입니다. 영수증을 합산시켜보니 622불 97센트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73만원이네요. 레스토랑 수업을 들어보면 재료값이 음식값의 이상적으로는 25%, 많으면 30%, 33%가 넘으면 흔히들 레스토랑이 망한다고 배우는데요. 이상적인 25%로 계산을 하여 이 7명의 한 끼는 재료값 622불 97센트 곱하기 4를 해서 총 2491불 88센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세금 평균 8%를 넣고 20% 팁까지 더한다면 3229불 47센트가 나오는데요. 약 370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7명이 먹으려고 산 음식 재료값이다 보니 7로 나누면 인당 모든 세금 포함 461불, 약 53만원이 되겠네요. 53만원이라니 너무 비싸죠? 물론 이 계산법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7명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기에 재료 구매값도 훨씬 더 적고 한 번에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지타산이 좋습니다. 조금 쓰기 위해 구매한 재료들은 사실상 7인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절반 가격으로 내리는 거는 힘들 테니 왜 미슐랭급 레스토랑들이 높은 가격을 받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제 음식을 맛보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끝나고 후기를 적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식 후기는 이 영상 댓글 혹은 인스타그램 포스트 아래에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놀러와서 음식을 드신 분들은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많은 요리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